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또 4차 대유행에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어서 참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 2차쯤 되면 끝나려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좋은 세상이 되면 뭘 하자라는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좋은 세상은커녕 더 나빠지지만 않아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거의 들 정도죠. 드디어 다시 또 이제 1000명대 시대로 돌아왔어요. 네, 물론 이 대부분의 이 OECD 선진국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루에 1000명은 뭐 그냥 큰 의미가 없는 숫자긴 합니다. 이제 한국이 유달리 이거에 좀 민감하고 또 이제 정말 큰일이 난 것 같긴 하지만 큰일이 난 게 맞긴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기준이 걔네랑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고, 시점적으로도 너무 잘 잡지 않았나. 맞아요. 네, 4차 대유행의 시대를 맞아서 잘못하면 좀 걱정할 수. 이 논문이 너무 늦게 오래 걸렸거든요. 심사와 주파에서 다들 식상해서 아무도 코로나 신경 안 쓸 때쯤 논문이 나오겠구나 라는 걱정을 했는데 뭐 전혀 그런 일부러 걱정이 없네요. 뭐 보면은. 자, 그래서 뭐 일단 오늘의 논문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 간단하게 논문 소개를 드리자면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나 면역력, 비타민 이런 단어의 검색량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이런 면역력이랑 비타민 검색량이 정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을 했죠. 그리고 약간 여기서 좀 의의가 있었던 게 확진자가 증가하기 전에 이런 검색량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좀 감염증 초기 단계에 전문가들이 이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다 끝났는데 완벽한 정리를 들었는데 약간 몇 가지 이슈별로 조금 이제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요즘 너무 흔하게 하는 얘기지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빅데이터가 아닌가 싶은데 빅데이터는 뭔가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처리하고 분석하기, 기존의 걸로 분석하기 힘든 많은 양의 데이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이더라고요. 뭐 우리 임상심리학계에서는 뭐 빅데이터라고 하면 보통 100명쯤 넘는 평상시에 뭐 15명 뭐 이런 논문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100명쯤 하면 되게 큰 데이터인데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자동화된 시스템이 저희들은 수집을 해서 일정한 규칙으로 다 모으고, 심지어는 그 트렌드 분석 같은 것도 좀 상당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해주는, 이걸 뭐 우리가 해서 뭐뭐뭐 골라서 t-테스트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모으기 쉬운 어느 정도의 표집을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연구랑은 좀 상당히 성격이 다른. 그렇죠. 대신 우리도 보면 사실 이제 이 샘플이 뭐 어떻게 뭐 비중 있게 수집이 되고 사실 그런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그냥 영어 쓰는 나라. 그리고 이탈리아는 왜 들어갔을까요? 이거 아무 근거 없이 이탈리아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한국 들어온 거죠. 한국이 들어온 이유는 뭐 당연히 한국 저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이고요. 뭐 여기서 또 당시 또 우리나라가 좀 되게 힙한 나라였죠. 코로나에서. 상당히 네 번째로가 되게 많이 유행이 됐던 나라라서 우리 대구에서 또 한번 큰 게 시작이 됐었잖아요.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선정이 된 측면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인데 그러면 어디서 빅데이터를 모았느냐 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가면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겠는가? 사실 빅데이터가 어디에서든 모일 수 있잖아요. 뭐 빅데이터라는 건 뭐 역시 되게 많아요. 심지어 이제 교통카드 찍잖아요, 우리. 그거 자체가 엄청난 빅데이터. 매일매일 대한민국 전 인류가
몇 시 어디에서 찍고 어디로 나가고 하는 정보들이 다 보이죠. 이런 것도 대표적인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관심을 가졌던 건 그건 아니고 이제 구글이라는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이제 정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구글 하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지금의 구글은 뭐 그 자체가 세계죠. 그냥. 맞아요. 전 세계에서 네. 전체 사용하고 있는. 예, 우리 인류에게 구글과 유튜브를 빼고 나면 뭐가 남을까 싶을 정도로 네, 강력한 지금 기업이 됐지만 또 한 가지는 정보가 오고 간다라는 점에서 대단한 거죠. 다행히 이제는 우리 보통 뭘 찾을 때 찾는다는 의미가 그냥 구글을 한다가 돼버렸잖아요. 이제는 예, 그만큼 정말 구글은 뭔가 정보를 모으고 찾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네이버 힘이 있지만 검색의 기능은 너무 약해. 어쨌든 자기들 그런 수익 모델 때문에 그래서 구글을 아무래도 많이 찾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구글의 검색을 찾아본 건데 사실 그냥 찾은 건 단순히 검색량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연구는 아니에요. 구글 트렌드를 그냥 찾아보면 되는 거라서 이번 논문은 정말로 소위 말하는 그냥 상관관계밖에 못 얻었거든요. 사실은 해석을 만 가지로 할 수 있는 결과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향후에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려면 조금은 더 어떤 미리 계획을 가지고 하는 연구 또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게 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같은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검색을 했습니다. 몇 개국이 참여를 했죠. 그래서 뭘 알아본 건가요? 이 검색량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을 해봤죠. 예. 검색을 언제 한 건가요? 이게 20년 1월 20일로 예. 20일서부터 3월 15일까지 이렇게 코로나 발생 확산 이후에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폭발적으로 느는 데 있어서는 폭발적으로 는 건 그 뒤로 한참 뒤잖아요. 사실 이제 대구에서 막 터지고 이런 거는 그로부터 사실 한참 뒤인데 이미 그 전에도 상당한 정도의 검색량들이 쭉 올라가. 물론 그 전에도 코로나 문제가 있었어요. 뭐 이미 발생 좀 돼서 연말에도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검색어가 그렇게 나오진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 시점부터 이제 검색어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또 사실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약간 선행했다라는 거죠. 대유행을 좀 선행해서 검색어 먼저 올라갔다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이제 기존에 사실은 이런 류의 좀 연구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간접적인 형태의 역학 연구들을 어떻게 할지가 요즘 되게들 고민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정말 오지대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막 만약에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뭐 교통이 잘 안 좋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를 되게 가보기 어렵다든가 이럴 때 저기 그럼 생존자는 몇 명 있고 저기 지금 병 걸린 사람 몇이고 이런 걸 도대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역학 연구를 하려면 팀이 가서 다 조사를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일 정확하긴 한데 너무 늦다는 거죠. 사실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질병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나왔던 게 이제 검색량 가지고 보는 걸 많이 했어요. 저기 특정 질환이 지금 퍼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 중에 제일 속도가 빠른 게 검색량 트렌드를 보면 어느 지역이 얼만큼 지금 환자가 늘었구나라는 것까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대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이 참여한 이 국제 공동 연구에서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였어요. 사실은 논문은 좀 이따 이제 저자분과의 인터뷰도 있긴 있겠지만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거를 알아보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요즘 상황이니까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우리 지금 4차 유행이 오기 시작한 게 이미 1000명대 넘어서는 게 며칠 되고 나서야 지금 이제 뒤늦게 근데 사람이 이제 집중적으로 늘기 시작하는 것은 검사를 해서 아는 것과
실제 환자가 는 것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늦은 거죠. 우리는. 1000명이 늦었다는 넘고 있다는 걸 안 것이 사실은 상당히 늦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PCR이나 전화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일주일이라나 이렇게 좀 더 일찍 할 수 있어서 일찍 발령이나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상황이 상당히 다를 수 있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만약에 뭐 좀 봉쇄 정치나 아니면 특정한 부분에 뭐 강남의 어느 부분에 되게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든가 이런 걸 찾아서 선별적인 뭔가 조치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속도가 빠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안 그래도 이 논문의 기념으로 함께 오는 책이 기대가 돼요. 우리 시계는 레이싱 크로노그래프라는 장르의 시계거든요. 얘는 지금은 의미가 없는데 초창기에는 레이서들이 자기 차에 이제 그 속도를 재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단기간에 가속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안에 이렇게 되게 몇 개씩 원이 있어요. 각자 다 다른 시간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눌러주면은 뭐 초당으로 이제 가는 게 있고 1km가 지나서 누르면 눈금하고 대조해 보면 속도가 몇인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극강의 싸움에서 시작된 게 사실 레이싱 크로노그래프라는 식의 장르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구글 트렌드까지 써가지고 뭔가 질병을 역학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속도인 거지 사실. 그 잠깐 며칠 좀 일찍 우리가 알았을 때 어차피 저렇게 더 나빠질 걸 알 수 있다면 조기 개입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면에서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유는 잘 모르죠 사실.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을까? 이건 참 의문인 것 같아요. 향후엔 좀 이런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막 한 일주일 열흘 20일씩 미리 감지가 어떻게 됐을지 뭐 한번 뇌피셜로 가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증상이 나타났는데 바로 안 가고 뭔가 감기 기운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검색은 좀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검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열이나 두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아닐 거야라고 하면서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이 약간 유증상자들이나 약간 애매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싹 반영을 해주는데 주변에다 얘기 안 하겠죠. 너 어디 안 좋니라고 아니 괜찮아 이러고 있지만 몰래 검색어로는 열이 몇 도까지 오르나라던가 이런 것들 검색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심상치 않다. 지역 단위로 봐도 저 지역 좀 심상치 않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이 행동만.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미약한 증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 소문을 들으면 더 확산되겠죠. 누가 걸렸다더라고. 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향후 조금 더 검증이 되면은 더 이런 정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검색량을 가지고 환자가 어느 정도 지금 실제 발생했는지 같은 것들 추정할 수 있는 함수식 같은 것들도 이제 나중에 좀 이제 개발이 되면 훨씬 더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의들을 조금 생각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저자분하고 잠깐 그럼 연결을 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이제 많이 참가하셨으니까 뭐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누구신지는 대충 아실 테니까 그냥 본인 소개는 자막으로 처리할게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네네, 먼저 일단 이 연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막 이렇게 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코비드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지는 않았는데
병원 교수님께서 제안을 주셨고 또 이제 다른 학교 교수님이랑 마침 같이 하시고 계시는 연구였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뭐 그 논문을 작성하시면서 뭐 따로 어려움 같은 게 있으셨나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분야의 그런 연구자들과 연구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야 연구자들이랑 연구하는 거는 뭐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분리한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응용심리학이잖아요, 우리 분야가. 그래서 그냥 그 다른 분야 사람들이랑 연구하는 게 사실은 응용심리학자로서는 어떤 좀 숙명? 그냥 그게 응용심리학의 약간 그 좋은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꽤 재밌는 일인 것 같고요.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한 건가요?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는 이제 그 배재대학교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좀 주로는 이제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는 이제 빅데이터를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박사님들, 교수님들께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연구는 사실 변인 되게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통계들을 많이 쓰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계가 아니라 사실은 머신러닝을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래밍에 좀 능하신 분들이 주로는 해주십니다. 근데 뭐 해석하는 법 자체는 우리가 알아야 그래도 논문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본인이 여기서 담당하신 해석은 어떤 건가요? 제가 담당한 거는 뭐 사실은 제가 온전하게 담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되게 어렵고 왜냐면 교수님께 굉장히 많은 조언을 요청을 드렸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논문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거를 좀 이게 인간의 행동인데 인간의 행동이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어떤 가설적인 해석을 좀 제공을 한 거죠. 왜 인간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식의 행동들을 보이는가? 뭐 팬데믹 초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뮨에 대해서 면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막 불안해하고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비타민 같은 것도 많이 막 사 먹으려고 하고 그런 행동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보이는 건지 그리고 이게 코로나 사태에서만 나타나는지 아니면 뭐 다른 질환들이 있었을 적에도 똑같이 나타났었는지 뭐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랬을 때도 똑같이 나타났었는지 뭐 그리고 이게 인류 보편에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한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 그것을 좀 이유를 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임상심리 분야에서 이제 빅데이터 활용을 하는 게 되게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저희는 이 임상심리 분야에서 얘네들 빅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일단 빅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거는 네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모든 모수 통계들이 어쨌든 그냥 대규모 데이터일 때 데이터의 사이즈가 클 때 더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같은 방법들, 최근에 나온 통계 방법들, 뭐 베이지안 러닝 같은 거를 시킨다든가 이런 거를 할 적에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는 사실 한 연구를 할 적에 뭐 변인을 5개, 6개 이상 안 넣었잖아요. 그거는 너무 많은 변인들이 들어갔을 적에 이 통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인간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인데 머신러닝을 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통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변인들을 한꺼번에 그 관련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변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아무래도 N수가 크지 않으면은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데이터가 그런 데에서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굉장히 복잡한 행동들 같은 거를 이제 한 번에 알아보기 좀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규모 데이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추세나 경향성 파악하는 데도 되게 유리하다는 점이 있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빅데이터 연구라는 게 흔히 뭐 누가 수집해 놓은 자료들 뭐 예를 들면 건강보험 자료라든가 통계청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타당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생태학적 타당성이 굉장히 높은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싶을 때 그 자료들을 활용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거는 제 취향은 좀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의 취향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냥 현상이 이렇다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좀 인문사회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를 원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 메커니즘 깊이 좀 들어가는 거를 더 선호하고 인과관계를 탐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할 적에는 이렇게 정교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정교한 실험을 할 적에 연수를 그렇게 많이 확보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니까 빅데이터 연구가 사실 좀 익숙하지 않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하지만 빅데이터 연구라는 건 사실상 그냥 데이터랑 변인이 많으면 빅데이터거든요. 모든 머신러닝 방법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MRI 연구라든가 fMRI 연구라든가 EEG만 해도 시그널이 1초에 몇 헤르츠죠? 1000헤르츠 정도 되면 1초에 1000개 들어오거든요. 엄청 많은 데이터예요. 그거 한 10분만 모아도 몇 개예요. 그래서 게다가 또 사이트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MRI 같은 건 복셀 1mm 단위 복셀들이 이 뇌의 전체 크기. 그리고 EEG 같은 경우도 뭐 요새는 64채널들 많이 쓰는데 64개의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그냥 머신러닝을 돌릴 수 있는 자료들이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연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브레인 네트워크의 이상을 본다든가 임상심리학적인 분야에서는 혹은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 쭉 얻어가지고 그 시계열 자료들 분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이상 심리에 대해서 좀 더 밀접하게 탐색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론입니다. 이 연구랑 관련해서 혹시 후속 연구가 진행 예정이신지 혹은 아니면 이 연구를 바탕으로 어떤 연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제 취향의 스몰 데이터 연구들 실험 연구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 연구의 후속 연구를 딱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 연구는 일단 이 연구를 바탕으로는 공중보건 정책을 세우는데 되게 좋죠. 그런데 이제 이 자료는 어떤 인간의 행동의 경향성까지는 파악을 했지만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설명은 했지만 그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 결과가 이제 코비드 확산 초기에 사람들이 그 면역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포심을 엄청 느끼면서 위기감을 느끼면서 뭐라도 뭐 비타민이라도 먹어야 된다 이런 행동들이 보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끼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실패하고 백신도 거부하거든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락다운이 계속 실패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아웃브레이킹이 터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 이유는 뭘까? 왜 사람들이 이런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행동들을 자꾸 보이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정교한 실험 설계를 통해서 연구를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측면에서는 방역 심리라는 분야가 좀 생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뭐 앞으로 좀 이런 쪽에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간 뭐 수고하셨고요. 향후에 또 다른 내용으로도 또 연구실을 빛내고 임상심리학계를 빛내는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